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강민준이 막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때 심월의 전화가 울렸다. 강민준 씨, 이번 일 정말 잘 처리하셨네요. 심월이 막 입을 열었을 때 칭찬의 말이었다. 맑은 목소리에는 몇 분의 존경과 숭배가 섞여 있었고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다. 무슨 일이죠? 제가 뭘 했는데요? 강민준이 무감각하게 응수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강민준은 아마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쨌든 남자인데 때로는 그 망할 허영심이 여전히 강했다. 여자에게 칭찬받는 것을 거절할 남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심월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서움과 야심은 심지어 강춘보다 3배는 더했다. 쯧, 왜 그렇게 조심스러우세요? 저까지 경계하시는 거예요. 심월이 불만스러운 척했지만 기분은 매우 좋아 보였다. 이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인터넷에 온통 난리예요.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 모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 주식은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 중지되었어요. 내일 개장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심월은 사실 마음속으로 꽃이 피듯 기뻤다. 그녀는 항상 상한부동산이 무너지기를 바랐다. 마치 옛날 장군들이 난세의 재능을 드러내기를 갈망했듯이 오직 천하가 크게 혼란스러워야만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다고 바랐다. 그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강민준이 도대체 무슨 수단을 써서 강춘을 발랄하게 만들었는지, 심지어 강춘이 목숨을 걸고 반격하여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을 한인물게 만들었는지, 이번에 진씨 가문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비록 심씨 가문이 포르말데이드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적지 않게 연루되었다. 당신 전화 건 게 고작 이런 말 하려고 한 건가요? 강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당연히 아니죠. 제 아버지와 진씨 가문 노대인께서 당신께서 상하이에 한번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분들께서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공중은 사건의 내막을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은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진진동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고 질려도진 노대인에게 3개의 뺨을 맞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 모든 일의 배후 주모자는 바로 강민준이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핵심은 여전히 강민준에게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강민준을 두려워했다. 이 젊은이는 수단이 너무나 강력했다. 그들은 심지어 전화통화로도 많이 말하기를 감히 하지 못했고 오직 강민준을 상하이로 초대하여 직접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하고 싶으면 그들이 저를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민준이 차갑게 응수했다. 이제야 두려움을 아는 건가? 상하이는 강민준의 영역이 아니었다. 강민준은 이제 행동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상하이에 오고 싶지 않으시면 그분들께서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고? 당신께서 시간만 정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두 분께서 만나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월이 말했다. 심월은 이 두 가문의 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재산이 일정 수준까지 축적되면 그것은 무서운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 세력만 있다면 심씨 가문과 진씨 가문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가면을 찢고 공개적으로 맞설 때가 아니었다. 만약 제가 안 만나면 어쩌죠? 강민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당신 생각에 지금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규제기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심월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그럼 당연히 진상을 명확히 조사하고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겠죠? 강민준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말했다. 어쨌든 여론은 그에게 유리했고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이 아무리 애써봤자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다. 당신은 반만 맞았습니다. 심월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만약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규제기관은 분명히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진상은 강춘이 말한 것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이죠? 강민준이 멍했다.
강춘의 마지막 수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는 이미 여론의 최고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가 공표한 진상이 그가 말한 것과 다르면 대중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머리 분석했다. 강춘이 죽었기 때문에 대중은 자연히 그를 동정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영향 아래 그가 말한 것과 상반되는 어떤 진상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강춘이 말한 진상만을 인정하여 민심을 진정시키려 할 때 설사 진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은 그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비록 정부가 공표 내용에서 타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상을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빨리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더 두려워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들의 혐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강민주는 시몰의 말을 듣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시몰이 정말 생각이 깊다는 것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그럼 그들 보고 오라고 하세요. 강민주는 손에 든 USB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내일 제가 도시 최고급 호텔에서 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계속해서 손에 든 USB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이 USB가 없었다면 아마 강민주는 정말 시몰이 말한 것을 약간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USB가 있으니 강민주는 오히려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심씨, 진씨 두 가문과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에게 한번 피를 흘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강민준이 막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어떻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지 계산하고 있을 때 강민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유설이의 전화였다. 너 어디야? 나 서울에서 돌아왔어. 빨리 나와서 나 마중 나와. 유설이는 원래 이렇게 빨리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심씨 가문, 진씨 가문과 관련된 소란스러운 일들이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유씨 집안 아가씨 신분으로서 그녀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비록 유설이는 서울에 있었지만 자기 그룹 상장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룹 상장이 어려움을 겪자마자 신화 신소재 회사가 즉시 파산했다. 게다가 심씨, 진씨 두 가문이 강민준과 맞섰다. 그래서 유설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강민준이 암암리에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과 자기 친구 진이가 동시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설이는 오직 강민준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친구는 항상 있었지만 이상적인 남자는 만나기 어려웠다. 남자와 친구,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가벼운지 유설이는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강민준도 극도로 흥분했다. 유설이가 이미 유씨 집안 별장 문 앞에 도착해서 그에게 마중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강민준은 흥분해서 자신과 유설이가 이웃이라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서둘러 자기 별장에서 유씨 집안 별장 쪽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두 별장은 서로 붙어 있었고 단지 몇 미터 폭의 작은 길 하나로 분리되어 있었다. 강민준이 막 뛰쳐나갔을 때 유설이에게 정면으로 잡혔다. 유설이의 한바탕 다그치 말에 강민준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민준이 자신과 유설이가 이웃이라는 것을 계속 숨겼던 이유는 마음속에 작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준은 유씨 집안 별장에서 유설이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극도로 갈망했다. 이제 계획이 성공하기도 전에 중간에 요절했으니 이것은 강민준으로 하여금 유동현에 대한 원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만약 그 망할 유동현 놈이 아니었다면 나와 유설이는 아마 벌써 생쌀이 익은 밥이 되었을 텐데. 하지만 강민준은 금세 기분을 조절하고 유설이를 자기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는 심지어 직접 손을 써서
한상 가득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아내님, 식사하십시오. 강민준이 싱글벙글 웃으며 유설이를 초대했다. 행복에 겨워하면서도 여전히 거만한 척하며 식사했다. 누가 네 아내야, 이 뻔뻔한 놈. 유설이가 강민준을 밉지 않게 흘겨보았지만 얼굴은 활짝 핀 꽃처럼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찼다. 강민준은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끊임없이 유설이에게 음식을 집어주었고 눈에는 부드러운 관심이 가득했다. 유설이는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마음속 사랑은 더욱 짙어졌지만 인터넷에 떠들썩한 포르말데이드 사건을 생각하자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무슨 문제 생긴 거 없어? 강민준은 살짝 멈칫했다. 최근에 복잡한 일들을 생각했다. 원래 그는 유설이가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또 그녀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진씨 가문과 상한 부동산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강민준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사건의 위험성과 복잡성을 경감시켰다. 유설이는 듣고 나서 아름다운 눈썹을 살짝 찌푸렸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 이런 대가족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강민준은 유설이의 손을 꽉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안심해. 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해서 감히 나에게 아무 짓도 못할 거야. 유설이의 손이 살짝 떨렸다. 강민준의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그냥 그가 잡게 두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붉어졌지만 여전히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그럼 됐어. 만약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즉시 나에게 말해줘야 해. 강민준은 유설이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살짝 흔들렸고 그 후 부드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지마. 지금 아직 대낮이야. 유설이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고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녀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럼 밤에는 된다는 뜻이에요. 강민준은 듣고 나서 마음이 즉시 뜨거워졌다. 무슨 헛소리야. 빨리 밥 먹어. 유설이의 얼굴은 즉시 붉어져 뜨거워졌다. 그녀는 서둘러 강민준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었다. 이 망할 놈, 예전에는 돌덩이 같았는데 아무리 물어도 한마디 겨우 내뱉더니 이제는 좋네. 무슨 말이든 다 감히 내뱉는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비록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설이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길 잃은 사슴처럼 쿵쾅쿵쾅 멈추지 않고 뛰었고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밥 먹어요. 밥 먼저 먹어요. 강민주는 그저 바보처럼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멍하니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강민주는 유설이를 데리고 2층과 3층을 구경시켜 주었다. 이 별장의 구조는 유씨 집안 별장과 꽤 비슷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1층을 사무공간으로 개조했고 2층과 3층은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유설이는 별장 안으로 들어서서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았고 두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정말 대단하다. 뜻밖의 네 안목도 꽤 괜찮네.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는 여기도 내 집이야. 만약 좋아하면 네 마음대로 다시 장식해도 돼. 유설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그녀는 밉지 않게 흘겨보았다. 누가 여기 살고 싶대.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콤함으로 가득 찼다. 여기가 나중에 그들 두 사람의 작은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주 침실의 작은 거실에 앉았다. 강민주는 유설이를 위해 향긋한 차 한 잔을 우려냈다. 부드러운 등불이 그들 몸 위로 쏟아졌고 공간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TV를 켜고 편안하게 잡담을 나누었다.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추억으로 흘러갔다. 강민주는 학교 다닐 때 유설이를 존경하기만 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졌으니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 누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매번 누나가 사무실로 부르면 긴장해서 벌벌 떨었다고요. 강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유설이는 즉시 밉지 않게 흘겨보았다. 너 아직도 말할 자격 있어. 그때 너 연애만 하느라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무서웠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걱정 많이 했다고. 강민주는 약간 어색해하며 서둘러 보증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보증하는데 나중에 제 머릿속에는 오직 누나 한 사람뿐일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주는 다시 한번 유설이를 품에 안았다. 귀신이나 너를 믿지. 유설이는 부끄러워하며 피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주는 주도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사실 강민준이 너무 조급해서가 아니었다. 강민주는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현재 여자친구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빨리 그녀의 입을 막아야 했다. 그 입맞춤에는 그들이 서로에게 가진 모든 깊은 애정과 상대방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유설이는 아직 약간 긴장했고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강민준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절로 어젯밤 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자란 말이야. 특히 뛰어난 남자를 만나면 반드시 주도적으로 덮쳐야 해. 안 그러면 걔 아들 100일 때 너는 그냥 축의금이나 내러 갈 뿐이야. 비록 단지 농담 한마디였지만 유설이는 부인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정말 너무나 뛰어났다. 그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능력도 뛰어났다. 젊고 돈 많은 수능 만점 IQ 천재였지만 결코 뽐내지 않았다. 한량 도련님들의 나쁜 습관도 전혀 없었다. 그는 진취적이었고 자신에게 매우 잘해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모도 극히 잘생겼다는 점이다. 이런 남자는 등불을 들고도 찾기 어려웠다. 그녀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강민준에게서 풍겨나오는 강렬한 남성 호르몬은 유설이의 마지막 이성 방어선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꼭 감았고 원래 강민준을 밀어내려던 두 손은 천천히 그의 목을 감쌌다. 강민준은 원래 단지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유설이의 반응을 느꼈다. 마치 그가 어떤 허락이라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서툴지만 또한 열정적으로 그 입맞춤을 깊게 했다. 이 순간 전 세계가 마치 조용해진 듯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남았다. 다음날 일은 아침 새벽 햇살이 커튼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부드러운 침대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강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고 품 안에서 깊이 잠든 유설이를 보자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살짝 번졌다. 유설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길고 구부러진 속눈썹은 새벽 햇살 아래 옅은 그림자를 드리워 그녀를 더욱 우아하고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유설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유설이는 놀란 작은 토끼처럼 몸을 떨었고 몸이 갑자기 굳어졌지만 여전히 눈을 꼭 감고 감이 뜨지 못했다. 강민주는 유설이의 이 귀여운 모습을 보고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가득 차기도 했다. 그는 유설이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내가 아침 식사 만들어 줄게요. 이따가 씻고 내려와요. 강민준이 떠난 것을 느끼고 유설이는 그제야 감히 살짝 눈을 떴고 몰래 강민준을 힐끗 보았다. 그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앉아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어젯밤에 황당했던 일을 떠올리니 그녀의 얼굴은 다시 한번 붉어졌다. 원래 그녀는 강민준이 다시 인터넷 소용돌이에 빠질까봐 걱정되어 그 곁을 지키러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뜻밖의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강민준에게 맡겨버렸다. 그녀를 가장 얼굴 붉히게 만든 것은 그들이 대낮부터 한밤중까지 계속 싸웠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여자가 된 맛, 느낌은 보통이었다. 과연 진이가 말한 대로 너무 아팠다. 하지만 유설이의 마음속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단지 어젯밤 강민준의 그 놀라운 체력, 마치 지칠 줄 모르는 소 같았던 것을 떠올리니 그녀는 갑자기 약간 두려워졌다. 유설이는 원래 아직 어젯밤에 회상에 잠겨 있었는데 아래층 부엌에서 강민준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주 침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강민준이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그리고 부드러운 달걀 프라이를 식탁에 차려놓았을 때 유설이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왔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섹시한 느낌이었다. 걸음걸이가 약간 부자연스러웠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그 우아한 몸짓과 정교한 얼굴을 바라보자니 어쩐지 오늘따라 그녀가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강민주는 흥분을 애써 억누르며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어요? 어서 맛 좀 봐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강민주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 강민준의 뜨거운 시선을 마주한 아직 얼굴에 야릇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유설이도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달걀 프라이 한 입을 맛보고는 입꼬리를 올렸다. 뜻밖의 당신 요리 솜씨도 나쁘지 않네요. 에이, 가난한 집 아들은 일찍 철들어야죠. 강민준이 싱긋 웃으며 유설이에게 죽 한 그릇을 더 떠주었다. 두 사람이 달콤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강민준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는 얼굴색이 살짝 변했다. 심월에게서 온 전화였다.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도착했나 봐요. 오늘 시내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유설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그들 만나러 갈 거예요? 난 아직 좀 걱정되는데 그들이 당신을 해칠까봐. 강민주는 유설이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말했다. 괜찮아요. 그들 지금 나한테 감히 아무 짓도 못해요. 걱정 말고 마음 푹 놔요. 내 마음속에 다 계산이 있으니까. USB를 손에 쥔 강민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유설이는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강민준의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당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 신분과 재력이면 완전히 경호원 한두 명쯤 고용할 수 있잖아요. 경호원은 거의 부자들의 기본 사양이었다. 얼마 전 임성그룹 본사에서 강민준과 그녀가 총에 맞을 뻔했던 것을 생각만 하면 유설이는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하, 나 아직 학생이에요. 곧 상하이에 대학 가야 하는데 어떻게 경호원을 데리고 학교에 다녀요? 강민준이 싱긋 웃었다. 사실 강민준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마약쟁이들에게 길을 가로막혔을 때 만약 유설이가 무술 몇 초씩 할 줄 몰랐다면 그들은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민준의 신분은 아직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요. 유설이는 곰곰이 생각해도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았다. 심호를 못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이산저산 넘보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순전히 강민준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녀의 팔은 거의 다 나았으니 만약 정말 무슨 위험이 닥친다면 그녀도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었다. 강민준은 거절하지 않았다. 어쨌든 두 사람은 방금 막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고 서로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했으니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강민주는 유설이를 데리고 약속했던 호텔로 향했다. 룸에 들어서자 안에는 이미 꽤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 게다가 룸 안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다리다 지쳐 약간 초조해 보였다. 어쩔 수 없었다. 처음 금단의 열매를 맛본 강민주는 하필이면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고 자제력이 다소 부족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유설이와 늦잠을 자버렸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맨 앞자리에는 심한 진려 그리고 심얼 세 사람이 앉아 있었고 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과 그 옆에는 30대 초반의 낯선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소개를 통해 강민주는 그제야 백발 노인이 진씨 가문의 기둥인 진여애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 2명 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진진동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형인 진진남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진씨 가문 차기 가주 자리를 노리는 가장 강력한 후보들이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화가 난 듯했지만 감히 말은 못했다. 강민준과 유설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몇몇은 여전히 주도적으로 일어섰다. 진려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박자 늦게 일어났다. 분명 그녀의 마음속은 강민준을 환영하는 것이 극도로 내키지 않았다. 강민준 군, 이번에 우리가 자네를 찾아온 것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야기하고 모든 일이 너무 경직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네. 시만이 먼저 입을 열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민준은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강민준이 거들먹거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모두 주도적으로 상석을 양보했다. 강민준과 유설이도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강민준도 적에게 마음을 약하게 먹는 습관은 없었다. 그 말을 저한테 하실 게 뭐 있습니까? 사모님께 말씀하시거나 조카분께 말씀하셔야죠. 모든 일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닌데요. 강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 했고 그 한마디에 심한 등 몇몇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누가 주모자이고 어떻게 유성그룹을 계산했는지 심얼이 이미 몰래 다 조사해서 강민준에게 알려주었다. 강민준의 태도가 이렇게 완고한 것을 본 진려는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입을 열 뻔했지만 진여회의 성난 눈총을 받고 말았다. 비록 노대인 라오 지에트의 나이가 이미 많았지만 그의 위엄은 여전했다. 진려는 감히 시만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할 수는 있었지만 감히 진여애의 눈빛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진여애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절문이, 우리가 이전에 잘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네. 또한 내가 집안 교육을 엄하게 시키지 못한 탓일세. 진여애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 일, 우리 두 집안은 정말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네. 모든 것이 이 고모와 조카 둘이서 몰래 저지른 짓이고 우리 모두를 속인 것일세. 비록 한 명은 내 딸이고 한 명은 내 손자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늘에 사무치는 재앙을 일으켰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네. 이번에 내가 일부러 그들을 모두 데려왔네. 만약 강 젊은이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자네가 그들을 한 대 때려도 좋네.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강 젊은이에게 먼저 사과하겠네. 진여애는 말을 마치고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진여애의 나이와 위엄으로 비록 앉아서 강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진여애의 사죄 태도는 매우 성실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진진남이 황급히 입을 열어 노대인을 부축하려 했다.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평생 상장에서 구르며 어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겪지 않았으며 어떤 거물급 인물을 만나지 않았던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노대인은 여전히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상하이에서 어디를 가든 그는 중심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강민준이라는 이 꼬마 앞에서 그의 존귀한 할아버지가 아랫자리에 앉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강민준에게 고개 숙여 사죄까지 해야 했다. 정말 너무 굴욕적이다. 움직이지 마라.
진 노대인은 여전히 고개 숙인 자세를 유지했고 한 손을 들어 진진남이 자신을 부축하는 것을 막았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 그들의 잘못은 모두 내가 가정교육에 실패한 탓이야. 유 아가씨도 오늘 여기 있으니 나도 아가씨에게 사과의 말을 해야겠네. 진 노대인의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자 유설이의 마음속 두 심씨, 진씨 가문에 대한 불만도 조용히 몇 분 가라앉았다. 진 노대인은 이미 이 나이였고 그녀의 할아버지 뻘이었다. 이런 식으로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유설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날카롭게 굴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여전히 침묵하고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고 유설이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설이는 강민준이 바로 자기 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그녀는 자기 남자의 말을 들어야 했다. 강민준은 이때 비록 침묵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 노대인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 진 노대인 과연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말솜씨가 매우 교묘했고 단 서너 마디 말로 겉보기에는 주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자신과 두심씨, 진씨, 가문을 깨끗이 빼냈다. 그렇게 하니 그의 사과는 더욱 진심 어리게 보였다. 강민준, 너 얻을 만큼 얻었으면 됐지. 더 기어오르지 마. 우리 아버지가 직접 와서 사과했는데 너 아직도 거들먹거리는 건 일부러 우리 아버지 망신 주려는 거야. 강민준이 침묵하고 있을 때 진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진려의 눈에 강민준은 정말로 좋고 나쁨을 몰랐다. 아버지의 신분과 지위로 상하이에서 어딜 가든 사람들이 깍듯이 대접하는데 하물며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셨고 이미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했는데 강민준이 젖비린내 나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거들먹거린단 말인가? 진려가 이 말을 내뱉자마자 진 노대인과 심한의 얼굴색은 즉시 크게 변했다. 진 노대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고 손가락 마디가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고 눈에 한 줄기 번뇌가 스쳐 지나갔다. 이 어리석은 딸자식 왜 내 고심을 이리도 몰라준단 말인가. 심한은 살짝 고개를 숙였고 눈에는 무력감이 드러났으며 조용히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이 협상은 아마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다. 과연 그들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오, 당신 뜻대로라면 당신 아버지가 사과만 하면 설사 하늘에 사무치는 죄라도 내가 다 용서해야 한다는 거군요. 당신 뜻은 그런 겁니까? 강민준의 차가운 시선이 칼날처럼 진려에게 똑바로 날아갔다. 너, 진려가 막 반박하려 할 때 강민준이 갑자기 식탁을 세게 한번 내리쳤고 천둥 같은 소리로 꾸짖었다. 당신 똑똑히 알아야 해. 내가 바로 피해자야. 이 한 번의 내리침에 식탁 위의 모든 식기들이 흔들리며 이리저리 기울어졌다. 갑작스러운 분노의 고함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멍해졌다. 심지어 강민준 옆에 서 있던 유설이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한번 떨었다. 당신 아들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려 했을 때 나는 그에게 조금의 상처도 입히지 않았어. 그를 체포한 사람도 내가 아니라 그 자신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강민준이 한마디 한마디 날카롭게 말했다. 분명히 나에게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합의서 써달라고 애원한 것도 모두 당신들이었어. 나는 동의했어. 합의서도 당신들에게 써줬고, 그런데도 당신들은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몰래 내 뒤에서 발목을 잡았지. 이제 모든 일이 터진 것도 당신들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강춘을 핍박하여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당신들을 고발하고 폭로하게 만든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묻지. 이 모든 일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나 강민준이 잘못한 게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나 강민준이 먼저 당신들을 건드린 적이 있냐고. 강민준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질문에
진려는 입을 벌렸지만 결국 어떤 반박의 말도 내뱉지 못했다. 사실 모든 일의 전말은 과연 그녀 자신이 주도한 것이었다. 강민준도 비록 그들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모든 일 처리가 깔끔해서 어떤 허점도 드러내지 않았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아무도 강민준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다. 진려가 강민준을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비단옥과 옥식 속에서 살아왔고 한 번도 누군가 감히 자기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우월감을 폭발시켰고 게다가 자기 아들에 대한 과도한 응석바디가 더해져 그녀는 항상 자기 아들이 설사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은 단지 하찮은 작은 잘못일 뿐이라고 느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그녀처럼 주도적으로 자기 아들을 용서해야 했다. 하지만 유독 강민준에게서만 그녀는 조금의 타협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은 우월감도 느낄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본 바로 이때 진 노대인이 망설이다가 막 입을 열려 했다. 강절문이 대답해. 강민준은 진 노대인에게 말을 이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몸에서 저절로 압도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계속해서 진려에게 꾸짖으며 물었다. 강민준,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잘못이라도 했소. 이 순간 강민준의 날카롭고 강력한 기세를 마주한 진려는 물론이고 심지어 진 노대인조차 일순간 할 말을 잃었다. 비록 그들 모두 마음속으로 모든 일에 분명히 강민준의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증거도 내놓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강민준의 계산도 진려와 그 무리들의 과도한 핍박에 기반한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꿰뚫어 본 진 노대인의 눈에도 강민준을 바라볼 때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이 젊은이 정말 간단치 않구나. 이때 진려의 얼굴색은 약간 창백해졌고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 못하나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왕 대답 못할 거면 그럼 피해자인 척하는 태도로 나에게 거들먹거리지 마시죠. 이왕 대답 못할 거면 그럼 그 당연하다는 태도와 말투로 나에게 명령하지 마시라고. 강민준, 나 비록 당신들 같은 호문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들 같은 소위 고문 귀족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오. 강민준은 약간 말을 멈추고 눈빛은 횃불처럼 날카로웠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바퀴 훑어본 후 그는 말을 이었다. 강민준, 나 비록 18살밖에 안 됐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경멸할 이유가 되지 못하오. 오히려 내가 젊으니 당신들은 더욱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오. 왜냐하면 옛말에 이르기를 가난한 소년을 얕보지 마라 무리 소년총고 했으니까. 젊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니까. 강민준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오늘의 강민준을 목격하기 전까지 진 노대인, 심지어 강민준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심한조차 사실 강민준을 제대로 중시하지 않았다.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들 모두 경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소위 호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호문은 결코 한두 세대 만에 쉽게 세워지거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강민준의 영혼을 꿰뚫는 질문을 듣고 그에게서 드러나는 날카로운 기세를 느끼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움의 파도가 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소위 윗사람의 기세가 아니었고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고귀한 기품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극도의 자신감이었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기세였다. 만약 소설 속의 허무맹랑한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운치이였다. 강민준의 몸에서 진노대인과 심한은 모두 막을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막연하게 느꼈다. 강민준이 요절하지만 않는다면 미래는 아마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바로 이때 한쪽에 서 있던 진진동이 마침내 참지 못했다. 이렇게 꼬마 자식에게 말로 밀려 그들을 이토록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다니. 그는 반드시 가문을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입을 열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민준, 너 너무 순진하구나. 그까짓 가난한 소년을 얕보지 말아라니. 그 모든 것은 다 책 속에나 있는 헛소리고, 너희 같은 평범한 놈들이나 속이려고 전문적으로 쓰는 말일 뿐이야. 네가 정말... 하지만 진노대인은 그가 말을 다 끝내도록 두지 않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아직도 망신을 덜 당했느냐. 진진동은 이 꾸짖음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고 온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며 눈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감히 할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 강민준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비단옷과 옥식 속에서 살아온 것이 너희를 노력하고 분투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힘있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만 배우게 했구나. 너희는 조상의 비호를 누리면서 너희 조상들도 가난한 출신이었고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서야 비로소 이 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밥그릇 들고는 밥 먹고 밥그릇 놓고는 엄마 욕한다 단치완 레츠판 펑샤완라이 마냥 더니 이 몇 년 동안 너희는 모두 개처럼 헛살았느냐. 진노대인이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한번 내리치고 분노에 차 소리쳤다. 진동아, 너 당장 나한테 무릎 꿇어. 할아버지, 무릎 꿇으라고요. 진진동은 이미 30살이 넘었다. 진씨 가문에서 그의 지위는 원래 결코 낮지 않았다. 평소 많은 사촌 형제자매들의 눈에는 그를 향한 숭배가 가득했고 심지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하려 했었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진여애가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18살짜리 꼬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실로 엄청난 굴욕이었다. 원래 그와 강민준은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모든 일은 단지 그가 가문의 후계자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이 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었다. 강민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진진동은 팔이라도 씹은 것보다 더 역겨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 강민준에 대한 그의 증오심은 즉시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비록 할아버지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진씨 가문에서 노대인의 말씀은 여전히 큰 무게를 지녔고 가문상하 어느 누구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물며 그 진진동이 멋대로 3조 원의 가문 공금을 횡령했으니 이것은 큰 약점이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더 반항한다면 아마 이 생에서 그는 다시는 고개 들고 살 수 없을 것이었다. 무력감 속에서 진진동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그는 이를 악물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는 분명 강민준을 100조각으로 찢어 죽였을 것이다. 진려, 너도 무릎 꿇어라. 진진동이 무릎 꿇는 것을 본 진노대인이 진려를 쳐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진려는 상하이에서도 유명한 재원이었지만 심씨 가문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은 후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사리사욕에 이기적이고 속이 좁아졌으며 완전히 질투심 많고 원망에 찬 여자의 모습이었다. 진노대인이 진려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것은 단지 강민준의 화를 풀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그녀를 호되게 가르치려는 의도도 있었다. 아버지, 진려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진진동이 무릎 꿇는 건 그렇다 쳐도 나는 어쨌든 어른인데
강민준이 무슨 덕이 있다고 감히 나를 무릎 꿇게 해.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다. 너는 이미 우리 진씨 가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여전히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무릎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진씨 가문은 너의 심씨 가문과 관계를 끊겠다. 진여의 얼굴색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결연함이 드러났다. 그는 한때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딸을 쳐다보았고 마음속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만약 피부치가 아니었다면 그는 정말 당장 부녀 관계를 끊고 싶었다. 왜냐하면 진려는 행동이 괴팍하고 생각 없이 질투할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 진씨 가문의 후계자 선정에까지 손을 댔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후계자 자리를 이용해 진진동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진진동이 어찌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겠는가. 진씨 가문의 후계자 선정은 예로부터 엄격한 고려가 있었고 고대 왕위 계승과 같았다. 적합한 후계자는 가문을 영광으로 이끌 수 있었지만 만약 사리사욕으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다면 가문을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었다. 진려의 이 행동은 진씨 가문의 미래 기반을 흔드는 것과 다름없었고 정말 그를 극도로 실망시켰다. 알겠어요. 꿇을게요. 진려의 얼굴색이 즉시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가 감히 심한 앞에서 제멋대로 굴 수 있었던 것은 진씨 가문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만약 정말 진씨 가문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녀의 심씨 가문에서의 지위도 분명히 곤두박질 칠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진동처럼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 굴욕감이 깊어질수록 강민준에 대한 증오심도 그만큼 뜨거워졌다. 진려와 진진동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본 강민준은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더욱 심오해졌다. 그는 진 노대인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이 진 노대인? 과연 간단한 인물이 아니군. 생각은 늙을수록 맵다더니 과연 옛말과 같아. 나이가 들수록 재능은 감춰지고 수단은 고명하여 노련하고 심오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진 노대인은 자애롭고 이치에 밝으며 의리를 돕고 사사로움을 돕지 않는 이미지였다. 유설이도 이 순간 진 노대인을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본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진 노대인이었다. 이것은 그가 묵직한 주먹을 날렸는데 손뭉치를 친 것처럼 힘이 빠지게 만들었다. 강민준이 룸에 들어선 순간부터 진 노대인은 일어서서 맞이했고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이 일련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성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나중의 협상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진 노대인은 나이 우세와 주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용하여 쉽게 도덕적 우위를 점했고 강민준으로 하여금 용서하지 않고 과도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약간 꺼려지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진려와 진진동 이 두 바보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강민준에게 분노할 기회를 주었다. 강민준은 이 기회를 틈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 원래 강민준에게 불리했던 평화적인 협상 국면을 깨뜨렸다. 평화적인 협상은 결코 강민준의 목적이 아니었다. 협상은 원래 격렬한 교전이어야 했고 생사를 건 투쟁이었으며 더 많은 카드를 내보이며 가장 큰 이익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강민준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잃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심씨, 진씨 두 가문이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컸다. 그래서 강민준은 믿는 구석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 노대인은 유화책을 써서 강민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만약 모두가 오랜 친구처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협상을 하겠는가. 진 노대인의 이 한 걸음 물러나 세 걸음 나아가는 수법, 정말 멋지게 놀아나는군. 강민준은 속으로 감탄했다. 너희들은 계속 무릎 꿇고 있어라. 내가 강 젊은이와 이야기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일어날 필요 없다.
진 노대인이 한숨을 한번 내쉬고 그제야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 젊은이 안게. 에휴. 가문이 불행하니 자네와 유 아가씨에게 웃음거리를 보였네. 강민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진 노대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협상으로 이끌어갈지 매우 보고 싶었다. 강민준이 무관심한 표정을 짓자 진 노대인의 눈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썼지만 이 젊은이는 술을 받지 않았다. 처음으로 젊은이를 마주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을 받았다. 옛날에 그 오랜 적수들을 상대할 때보다 더 어려웠다. 이 사람이 정말 배경도 권세도 없이 벼락부자가 된 젊은이가 맞나. 사실 다 이 늙은이가 녀석들을 너무 오냐오냐한 탓일세. 그렇지 않았다면, 녀석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녀석들을 해외로 내쫓아서 고생 좀 해봐야 겸손하게 사는 법을 알았을 텐데. 진 노대인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진 노대인님, 자식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께서 분명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이 손자 녀석이 감히 의견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강민준이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방금 전에 그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쨌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법이다. 강민준이 완전히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강민준은 주도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급하지 않았다. 에휴,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 늙은이가 부끄럽네. 우리 집 녀석들은 하나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놈이 없어. 진 노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좋아.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내가 녀석들을 호되게 가르쳐야겠어. 하지만 그들이 강 젊은이에게 끼친 폐와 손실은 이 늙은이의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는 없지. 강민준이 주도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진 노대인도 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유성그룹 상장거는 내가 이미 손을 써뒀네. 그때가 되면 거래소 사람들이 직접 유 회장에게 연락할 걸세. 이번에 누가 감히 방해하면 내가 반드시 그놈 손목을 잘라버리겠네. 진 노대인의 뒷말은 매우 무겁게 말했고 강민준에 대한 보증이자 진려에 대한 경고였다. 둘째, 횡대국제 무역권. 우리 진씨 가문이 원년 주식 20%를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은 아직 좀 먹힐 걸세. 진 노대인이 보증했다. 내가 그들에게 즉시 공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고 나중에 유성그룹에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10% 낮게 공급하라고 했네. 말을 마친 진 노대인은 강민준을 온화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강 젊은이, 혹시 더 보충할 것이 있나? 진여에는 과연 늙은 여우였다. 더 보충할 것이 있나? 라는 한마디. 겉보기에는 성의가 가득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고 퇴로만 남겨두었다. 유성그룹 상장은 원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었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만약 진려가 개입하여 방해하지 않았다면 유성그룹은 이미 상장에 성공했을 것이다. 이제 진 노대인의 입을 거치니 마치 유성그룹 상장이 그의 진씨 가문 덕분인 것처럼 되었다. 그리고 유성그룹 슈퍼마켓의 횡대 국제무역 공급 문제. 원래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을 진려가 중간에 끼어들어 공급 중단을 초래했다. 이제 겨우 공급을 재개하고 약간의 이익을 양보했지만 큰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심월의 암암리에 돕는 것이 있으니 유성그룹은 심지어 횡대국제 무역의 공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진 노대인은 말을 많이 했지만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이것이 바로 말솜씨, 언어의 예술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이 수법을 받아주지 않았다. 성의가 없으시다면 그럼 협상할 필요 없습니다. 진 노대인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진씨 가문의 미래 후계자는 진씨 가문의 미래와 관련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민준은 평온하게 진 노대인을 쳐다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눈빛은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후손들은 비록 무릎을 꿇었지만 분명히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후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와 유 선생님은 모두 외부인이니 당신네 진씨 가문 내부 일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진 노대인이 노련하게 말로 구슬리려 하니 강민준이 거기에 순순히 따를 리 없었다. 강민준도 그렇게 많은 심계심기를 쓰고 싶지 않았다. 진 노대인이 애써 만든 평화로운 협상 분위기를 깰 수 없다면 강민준은 판을 엎어버리기로 했다. 과연 강민준이 일어서서 떠나려는 것을 본 진 노대인의 눈에 당황함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고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강민준을 붙잡았다. 그는 정말 약간 당황했다. 강민준이 정석대로 나오지 않으니 협상은 마치 물건 사는 것과 같아서 하늘 높은 가격을 부르고 땅에 내려와 가격을 깎는 것이다. 그가 값을 불렀으니 이제 흥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떠나버리고 협상을 안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제시한 가격이 강민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가? 순간 진 노대인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잠깐만. 진 노대인이 힘들게 강민준을 다시 의자에 앉혔고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강 젊은이, 이렇게 하세. 이 늙은이가 자네에게 빈다고 치지. 자네가 우리 진씨 가문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내가 보증하겠네. 진씨 가문은 나중에 절대 자네를 적으로 삼지 않을 걸세. 진 노대인은 이때 더 이상 평생 익힌 화려한 수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 노대인님, 그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요. 강춘이 당신네 진씨 가문을 물고 늘어진 거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웃었고 눈에는 경멸이 드러났다. 게다가 제가 당신께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네 진씨 가문이든 심씨 가문이든 저는 이 신용을 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진남 진씨의 가문의 장손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강민준, 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우리 할아버지 말씀은 예로부터 천금의 무게를 가졌고 한 번도 누구에게 신뢰를 잃은 적이 없어. 강민준이 진진남을 힐끗 쳐다보았고 입가에 비꼬는 미소가 번졌다. 아하, 비슷한 말을 얼마 전에도 들었지. 하지만 고양이는 나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는데 개가 사방에서 나를 계산하더군. 오늘 진 노대인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진 부인이나 진 도련님이 또 튀어나와서 나를 계산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소. 강민준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심아는 약간 부끄러워 고개를 저절로 숙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진려는 더욱 이를 악물었다. 생각해보니 그녀 당당한 진씨 가문의 천금, 심씨 가문의 부인이 이제 남에게 고양이, 개라고 불리다니 더욱 억울한 것은 그녀가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진진남이 막 더 말하려 할 때 진 노대인이 서둘러 말고 강민준에게 먼저 말했다. 강 젊은이, 만약 자네가 진씨 가문이 계속 유성그룹을 상대할까봐 걱정된다면 그럼 내가 횡대국제무역에 있는 진씨 가문의 원년 주식 20%를 자네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겠네. 진 노대인은 급한 김에 직접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드러냈다. 20%의 원년 주식. 이것은 거의 횡대국제무역의 상당 부분 발언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횡대국제는 국내 최대의 대리상 회사였지만 아직 상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원년 주식으로 강민준은 2대 주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횡대국제는 유성그룹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민준이
진씨 가문의 슈퍼마켓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진씨 가문은 요식업과 유통업을 주로 했으니 아버지, 안 됩니다. 진려가 마침내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다는 듯 서둘러 입을 열어 막았다. 횡대국제는 어쨌든 국내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였고 20%의 원년 주식은 30억 위안삼 D의 가치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진려는 어쨌든 진씨 가문 출신이었고 그녀는 그 20%의 원년 주식이 진씨 가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바로 그 20%의 원년 주식 덕분에 진씨 가문은 우선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독점 상태에 있었고 진씨 가문도 그 덕분에 빠르게 부상하여 상하이의 선두 기업이 될 수 있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그 20%의 원년 주식이 없으면 우리 진씨 가문은 발목이 잡힐 겁니다. 진진남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이마에 푸른 힘줄이 솟아났다. 이제 동생 진진동은 거의 진씨 가문의 미래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했으니 그럼 그가 당연히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이었다. 그는 진씨 가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그 20%의 원년 주식이 30억 위안의 가치밖에 안 되었지만 설사 50억 위안을 쓴다고 해도 그의 진씨 가문은 절대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 하시다니 그가 어찌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입 닥쳐. 진 노대인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목소리는 룸 안에 울려 퍼졌고 의심할 여지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 고 했다. 너희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위기를 생각하는 것을 잊었어. 나는 너희가 항상 위기를 기억해야만 더 좋은 교훈을 배우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진 노대인은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눈빛에는 약간의 아첨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나는 강 젊은이의 사람됨으로 보아 고의로 우리 진씨 가문을 방해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네. 진 노대인의 마지막 말은 분명히 강민준에게 하는 말이었다.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진씨 가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유성그룹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 노대인님께서는 과연 진씨 가문의 바다를 진정시키는 신의 바늘 이십니다. 안목이 넓으시니 이 손자 녀석은 감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 노대인께서 계시니 진씨 가문이 강춘과 결탁하여 고의로 소송을 걸어 유성그룹 상장을 방해하는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죠. 강민주는 칭찬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또 모든 것을 다 말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방심할 수 없었고 권력을 진씨 가문의 손에 쥐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진 노대인의 얼굴에 마침내 안도의 표정이 드러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민준이 말투를 바꾸었고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하지만 심충의 일은 명백한 사실이니 저는 진 노대인께서 손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처리해야죠. 원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던 진려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안 돼! 안 돼! 심충이 저지른 죄악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진 노대인께서 손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처리해야죠. 강민준의 가벼운 말은 진려의 심장에 내리치는 무거운 망치와 같았고 그녀의 얼굴색을 즉시 종이처럼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폭풍 속의 낙엽처럼 흔들렸고 하마터면 땅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심충! 그것은 그녀의 귀염둥이, 그녀의 목숨이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다. 강민준이 법대로 판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청천벽력과 다름없었다.
안 돼, 안 돼. 땅에 무릎 꿇고 있던 진려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두 손으로 진 노대인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애처롭게 애원했다. 아버지, 걔는 아버지 외손자예요. 아버지 딸이 친아들이라고요.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진려는 항상 남편 시만이 아들 일에 관심이 없다고 느꼈고 거의 모든 희망을 노대인에게 걸고 있었다. 이것이 또한 노대인이 그녀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그녀가 감히 꿇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만약 노대인조차 모른 척 한다면 그럼 그녀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다. 진 노대인은 이때 눈썹을 천잔자로 찌푸렸고 눈에 한 줄기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 분노는 금세 무력감에 삼켜졌다. 사실 심충에 대해 진 노대인도 매우 총애했다. 비록 그는 이 외손자가 때때로 말썽을 피우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아이가 입이 달아서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진 노대인은 가문의 자손들에게는 항상 엄격하게 요구했다. 그것은 진씨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였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심충은 단지 외손자였고 진씨 가문의 산업을 계승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에 대한 요구도 자연히 훨씬 느슨했다. 진 노대인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본 진려는 절망적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강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내가 당신께 사과할게요. 내가 당신한테 돈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 줄게요. 제발 내 아들 좀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말하며 진려는 심지어 강민준을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다. 보아하니 진 여사님 마음속에는 돈이 정말 만능이군요. 강민준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그저 차갑게 진려를 쳐다보며 말했다. 만약 진 여사님께서 돈이 있으시다면 그럼 돈으로 당신 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보시죠. 저도 도대체 돈이 정말로 법 위에 설 수 있는지 매우 알고 싶습니다. 강민준의 말은 노골적인 경고였다. 감히 돈으로 심충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한바탕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었다. 젊은이, 진 노대인이 애써 마음속의 격동을 억누르고 말투를 최대한 온화하게 만들려 노력하며 말했다. 심충 그 아이가 과연 잘못을 저질렀네. 하지만 걔는 아직 젊고 본성이 절대 악한 놈은 아닐세. 자네가 이 늙은이 체면을 봐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주게. 마치 강민준이 거절할까 두려운 듯 그는 서둘러 덧붙였다. 자네만 양보해준다면 우리 진씨 가문은 반드시 자네의 큰 은혜를 기억하겠네. 나중에 언제든 자네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진씨 가문은 반드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돕겠네. 어쨌든 한 세대 건너 친척이고 진 노대인도 이미 나이가 많았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는 여전히 한번 노력해보고 싶었다. 강민준은 진 노대인의 말을 듣고 얼굴에 차가운 비웃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공허한 약속, 쓸데없는 말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군. 진 노대인님, 심충이 대학인인지 아닌지는 당신과 내가 말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고 법이 스스로 판결할 것입니다. 강민준이 무표정하게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저는 사람으로서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협상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다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말은 마치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방어선처럼 강민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첫째, 이 심충이 감히 자기 여자를 건드렸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양보했고 심충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특히 진려, 그녀의 그 거만하고 오만한 얼굴을 본 강민준은 역겨움을 느꼈다. 청나라가 망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 앞에서 존귀한 척하다니. 진려가 막 입을 열려는 것을 본 진 노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심충의 일은 과연 걔가 자초한 것이니 법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지. 진 노대인의 이 말이 떨어지자 강민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강민준은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진 노대인은 수많은 풍파를 겪었고 스스로 진씨 가문을 상하이 호문으로 일군 사람인데 어찌 평범한 사람이겠는가. 진씨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는 절대 어떤 뜻밖의 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외손자, 결국은 외손자일 뿐이다. 그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거대한 진씨 가문 전체를 망칠 수는 없었다. 하물며 설사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뭐 어쩌겠는가. 보통 사람에게는 몇 년 감옥살이하고 전과가 생기면 아마 미래가 망가질 것이다. 하지만 심씨 가문과 진씨 가문에게는 가문만 건재하다면 미래의 심충은 여전히 비단옷과 옥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아버지 정말 무정하시군요. 걔는 아버지 친 외손자라고요. 진려가 울며 말했고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진 노대인님께서는 과연 이치에 밝으시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강민주는 더 이상 여기 머물며 진려의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유서리를 끌고 룸을 떠났다. 강민준이 떠나는 것을 본 진려는 발버둥 치며 일어서서 욕을 퍼부으려 했지만 심한에게 세게 끌어당겨져 입이 막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한은 강민준이 들어왔을 때 한마디 한 후 줄곧 침묵을 지켰다. 이제 심한에게 끌어당겨진 진려는 모든 분노를 그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심한, 이 쓸모없는 놈아. 걔는 내 아들이야. 너는 감히 찍소리도 못해. 네가 아버지 노릇 헛했어. 너는 곱게 죽지 못할 거야. 진려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뛰어난데 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들의 눈에는 영원히 이익밖에 없고 정은 없는 거지? 당신 소란 피울 만큼 피웠어. 심한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렸다. 충이가 오늘날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은 모두 당신이 한 손으로 응석바디로 키웠기 때문이야. 당신 헛소리하지 마. 내 아들인데. 내가 왜 응석바디로 못 키워? 걔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였어. 불을 질렀어? 왜 이런 결말을 맞아야 해? 내 아들은 다 그놈한테 당한 거야. 그리고 그 야토년까지. 짝! 진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한이 세게 한 대 때렸고 그녀의 뒷말을 끊었다. 이것은 심한이 평생 진려를 때린 두 번째였고 또한 심한이 진 노대인 앞에서 진려에게 손을 댄 첫 번째였다. 진려는 멍해졌고 무릎 꿇고 있던 진진동과 진진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한을 쳐다보았다. 오직 진 노대인만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했다. 심얼은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외부인은 언어소란을 보고 내부인은 문도문도 방법 속내를 본다. 그녀는 심씨 집안의 양녀였고 외할아버지인 진 노대인과도 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외할아버지가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항상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교과서적인 협상 기술을 목격했다. 더 무서운 것은 강민준이다. 강민준이 우연히 맞춘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수를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보기에는 거칠고 충동적으로 보였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국면을 깨뜨릴 수 있었다. 강민준, 나는 네가 점점 더 궁금해진다. 심얼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작가 정상 대결. 좋아요. 긴 댓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씨. 저 진노대인님, 꽤 말씀이 잘 통하시는 분 같고
이치도 아시는 분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요? 강민준의 별장으로 돌아온 후 유설이는 오랫동안 참다가 마침내 마음속의 느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쨌든 진 노대인은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수천억 원 가치의 기업을 창립한 분이었다. 그가 그렇게까지 몸을 낮추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비록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이 강민준과 유성그룹을 계산했지만 다행히 실질적인 손실은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한 방에 30억 원 가치의 주식을 가져오다니 유설이는 갑자기 강민준이 한 짓이 별로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다. 헤헤, 그게 바로 진 노대인님의 고단수이신 점이죠. 보상하고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이 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심지어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만들다니 강민준이 약간 무력하게 설명했다. 그 속에 복잡한 속내를 유설이가 꿰뚫어보기란 정말 어려웠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내부 다툼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졸업 후에는 바로 교사가 되었다. 원래 항상 광명정대했고 사람 마음속의 음흉함을 몰랐다. 하지만 강민준도 유설이가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기를 바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민준은 유설이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사람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유설이가 영원히 이 순수함을 간직하고 평생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유설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막 입을 열어 설명하려 할 때 강민준과 유설이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다. 강민준이 핸드폰을 꺼내보니 유광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유설이의 핸드폰에는 동생 유동현의 전화가 와 있었다. 조용히 각자 받아. 유설이는 갑자기 놀러 나갔다가 가족에게 들킨 듯한 긴장감을 느꼈고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한쪽으로 가서 받았다. 강민준은 유설이의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고 소파에 앉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준아, 나 상하이에서 돌아왔다. 설이 어제 분명 돌아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네.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내가 동현이 시켜서 설이 불러오라고 했다. 유광진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상하이에서의 이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바빴던 것 같다. 네, 아저씨, 저랑 설이랑 이따가 같이 갈게요. 강민준이 웃으며 대답하고 그 후 전화를 끊었다. 이때 옆에 있는 유씨 집안 별장에서 유광진은 멍했다. 설이랑 같이 온다고? 민준이가 이제 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게다가 같이 온다고. 유광진의 얼굴에 갑자기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동시에 유설이는 전화를 끊고 행복 가득한 얼굴로 강민준에게 다가왔다. 히히, 아빠 돌아오셨대. 동생이 나랑 너같이 저녁 먹으러 오래. 온 가족이 모이게 됐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정말? 장인어른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럼 당연히 가야지. 강민준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다.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을 들은 유설이는 멍했다가 그 후 화난 척하며 꾸짖었다. 장인어른은 무슨? 그분은 우리 아빠야. 너 부끄럽지도 않아. 유설이는 몰랐다. 그녀가 지금 화내는 모습이 강민준의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미색가찬. 아마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민준의 뱃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고 즉시 일어섰다. 유설이의 놀란 비명과 함께 강민준은 유설이를 꽉 껴안았다. 안돼 안돼. 장난치지 마. 민준아, 나 아직 아파. 강민준에게 안긴 유설이가 갑자기 약간 두려운 듯 말했다. 살살할게. 강민준이 약간 조급하게 말했다. 아니, 정말 안 돼. 내일은 안 될까? 유설이가 애원했지만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비록 그녀가 공인구단이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정말 무력해 보였다.
그럼 자기야라고 한번 부르고 뽀뽀해줘. 강민주는 찰싹 달라붙는 정신을 발휘하며 뻔뻔하게 굴었다. 한때 얼음산처럼 강하고 교단에서 당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단지 겁먹은 작은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강민준의 말을 들었다. 단지 그 자기야라는 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녁 무렵 강민준과 유설이는 목욕을 마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씨 집안 별장으로 돌아갔다. 최근 금벽 호원 전체는 이미 계엄 상태였다.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근본적으로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모든 파파라치들의 잠입을 막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민주는 정말 감히 유설이와 나란히 단지 안을 꺼낼지 못했을 것이다. 자네들 왔구나. 유광진은 강민준과 유설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고생 많으셨어요. 강민준은 유광진이 한 바퀴 마른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약간 미안했다. 비록 그가 유성그룹의 주주였지만 앞뒤로 바쁜 일들은 거의 유광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매형? 장인어른만 눈에 보이세요? 저도 고생한 거 안 보이세요? 저 3근이나 빠졌다고요. 유동현이 한쪽에서 불만스러운 척하며 말했다. 유동현은 강민준에게 사실 약간의 원망이 있었다. 원래 그는 강민준의 스캔들이 온통 퍼져서 자신이 이 기회에 좀 게으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행복한 날은 항상 짧았다. 강민준의 한 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모든 관심은 김아름을 비난하는 데 쏠렸고 아무도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도 당연히 유광진에게 전화로 상하이로 불려갔다. 네, 그 200근 나가는 몸으로 3근 빠진 게 뭐 대수라고. 30근이라도 그냥 정상범위 변동이야. 유설이가 불쾌하다는 듯 유동현의 머리를 가볍게 한 대 쳤다. 200근이라니요? 저 원래 187근이었는데 지금은. 유동현이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설이가 차갑게 말했다. 맞아, 수능 점수 187점. 유동현은 즉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이 숫자는 그의 평생의 굴욕이었고 마음속에 영원한 고통이었다. 알았다, 알았어. 그만 장난치고 자리 잡고 밥 먹자. 유광진이 약간 무력하게 중재했다. 이 남매는 정이 매우 좋았지만 만날 때마다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아저씨,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저랑 설이랑 같이 상하이에서 진 노대희님과 심한 부부를 만났어요. 이변이 없는 한 유성그룹 상장은 아마 매우 순조로울 겁니다. 강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안심시켰다. 유성그룹 상장 일로 유광진이 심신을 다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라고? 그들이 우리 군에 왔다고?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자세히 좀 얘기해봐. 유광진이 깜짝 놀랐다. 그는 최근 상하이에서 활동하며 진씨 가문과 심씨 가문의 무서움을 더욱 깊이 이해했다. 특히 그 진 노대인 그는 제게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진씨 가문이 없었다면 심씨 가문의 상한 부동산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